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본서로 48페이지 거버넌스부터 들어갈게요. 자,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선 다양한 이론들을 배우면서 한 번쯤은 언급이 됐었죠.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렇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제목에. 그러면 거버넌스 하면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협력 체계라고 떠올리시면 좋아요. 협력 체계다. 이제는 국가 관리를 할 때 정부가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면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 관리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정부가 제도를 규정하더라도 시장에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도 그걸 지켜주셔야 되고 시민들도 그러한 제도를 잘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감염병 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국가 관리할 때 전체적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거버넌스라는 것이죠.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틀잡기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거버넌스는 이제 협력 체계라는데 누구와 누구 간의 협력이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하고 시장하고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계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정부하고 마켓에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서로 협력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정부하고 시민사회도 협력을 해야 되고 시장하고 시민사회도 당연히 협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공동의 국가 관리를 갖다가 거버넌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협치체계다 이렇게 표현도 해본 거예요. 협력해서 다스린다. 아시겠죠? 네, 비슷한 말이니까. 그럼 오른쪽 칸에 보시면은 이제 틀잡기에서 제가 개념 관계를 좀 도식화를 해두었어요. 거버넌스가 뭐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등장 배경이 있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게 관리주의 맞죠? 이걸 갖다가 공공관리 이렇게 표현도 해요. 관리주의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능률적인 관리가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구공공관리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관리주의라든가 구공공관리는 가장 선호하는 조직 구조가 뭐였어요? 관료제였었죠. 잘하셨어요. 자, 거기에다가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를 선호한다. 이 정도 적어두시면 좋죠. 자, 그러면은 관료제는 우리 일반 회사 생각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료제는 집권적이었어요? 아니면 분권적이었어요? 집권적이었었죠. 근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혼자서 국가 관리하면 안 좋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900 관리를 거버넌스가 비판을 할 때 뭐라고 비판하겠어요? 너무 집권적이라고 비판을 하겠죠. 그렇죠? 이런 포인트를 기억을 해두시는 거고. 그리고 거버넌스는 앞서 우리가 배웠었던 신공공 관리를 비판한 면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공공 관리 하면은 뭐 떠오르세요? 작고 능률적인 정부. 그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신공공 관리는 어떤 방식을 썼었어요? 민영화, 민간 위탁을 활용을 했었죠,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부 실패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작은 정보를 구현하는 게 중요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MPN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능률성을 최우선으로 여겼겠죠, 여러분. 아끼는 거. 근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능률성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에 있어서. 왜냐하면 국민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도 국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왜 그럴까요? 시민사회의 국가 관리에 있어서 참여를 강조하거든요. 따라서 지나친 능률성 강조를 비판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죠. 따라서 거버넌스는 기존에 있었던 900 관리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NPM을 비판한 면이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 했어요. 거버넌스는 사실은 중요한 거. 거기 2번 양가로에서 의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등장 배경 칸이 있죠. 등장 배경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그 그림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개념에다가는 체크를 해둘게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계가 거버넌스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3번 양괄호에 그 특징을 한번 볼 텐데 굵직한 글씨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칸에 보시면 특징에서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대요. 거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저 한번 볼까요? 각자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갖다가 협력적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행정학에서는. 그래서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말은 곧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서로 돕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칸에서 보면은 사회자본이라는 단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그 내용에서 사회자본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소셜 캐피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 둘게요, 여러분. 그거는 신뢰관계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행정학에서는 사회자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래도 협력해서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여러 번 시험에서 한 번 나왔었어요. 자, 그때 시험에 나왔을 때 되게 간단했어요, 여러분. 사회자본 하면 뭐 떠올리면 된다? 신뢰.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제일 중시하는 게 처음에는 우리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딱 형성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서칭을 해보시긴 했더라도 저를 보는 건 난생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클래스를 이끌어 나가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효율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칸에 신뢰 및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거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협력이 잘 되려면 당연히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거버넌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칸에 보시면 불분명한 경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분명한 경계. 그거 말장난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는 국가관리할 때 정부가 혼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민사회도 국가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시장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므로 그 경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장난일 뿐 별게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지금 거버넌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개로 요약을 해놨잖아요. 그림으로.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이거 가지고 잘 공부하셔도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협력 체계다. 이렇게. 49페이지 볼게요. 지금 이번에 피터스의 미래국정관리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미래국정관리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두겠습니다. 사실 그 거버넌스라는 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계인데 이게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잖아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피터스라는 사람 내지는 뭐 로즈라는 사람 학자마다 거버넌스를 다양한 종류별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정사 시험에서는 이 피터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봤을 때 거버넌스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틀잡기 칸에 보시면 이런 그림 있죠. 피터스 모형은 900 관리를 비판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900 관리 같은 경우에는 능률적인 게 바로 행정이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럼 능률적으로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관료제 구조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민영화 민간 위탁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부가 혼자 공급하자. 그런 얘기 했었죠. 얘는 관료제를 강조해요. 관료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관료제를 선호한다. 피터스 모형은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는데 피터스 모델 자체가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두 문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피, 시신, 탈, 참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게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피자는 피터스라는 뜻이에요. 피터스. 시험에서 동아줄이 됩니다. 피자는 피터스라는 의미고, 그러면은 옆에 시, 신, 탈, 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피터스가 제시한 거버넌스 모형 4가지 종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글자씩 적어볼게요. 밑에 표에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자는 시장 모형이에요. 시장 모형. 그리고 신자는 신축 모델이 되는 것이고, 탈자는 탈규제 모형이 되고요. 참자는 참여 모형이 되겠다. 이렇게 피시신 탈참 일단 종류부터 딱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로 깔릴 때도 있으니까. 피터스가 몇 가지 어떤 모델을 제시했는지를 물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밑에 다소 복잡해 보이는 표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표는 보는 요령만 캐치하시면 돼요.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피터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피터스 모형은 모두 다 900 관리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시신, 탈, 참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4가지 종류가 모두 다 뭘 비판한다는 뜻이에요. 900 관리주의를 비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4가지 모델은 전통적인 관료제, 즉 관리주의를 비판은 하긴 하는데 비판하는 포인트가 각자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전통적인 정부에 대한 문제인식이라는 표현이에요. 표에다가 요거 동그라미 딱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별 표시도 해둘게요. 그러면 제가 뭐 굳이 적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정부는 뭘까요? 그렇죠. 900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각각의 모델이 900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했는지가 요 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렇게 표를 보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관료제, 즉 900 관리가 혼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문제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하겠어요? 야, 민영화 민간위탁 같은 거 해. 이런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화살표 표시해 둘까요, 여러분? 분권화하자 그러는 거예요. 민영화 민간위탁 하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민간위탁 등이라고 적을게요. 이런 거 활용하자. 혼자 다 공급하다가 망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칸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참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도 뭐가 써 있냐? 뭐가 중요하대요? 그렇죠. 여기 참여라는 표현이 좀 써 있거든요. 참여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럼 기존의 900 관리는 뭔가 국가 관리할 때 참여라는 걸 하기가 좀 힘들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래서 900 관리를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 계층제라서 참여가 잘 안 됐던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학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계층제 이러면 관료제 생각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계층제는 다 직권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직권적이다. 그러니까 구성원의 참여가 좀 힘들잖아, 이러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또 표현을 해두면 되겠네요, 여러분. 근데 지금 거기 보면 수평적인 조직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평적인 조직 구조는 그 평면 조직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인간관계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직을 평면화한다는 거는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층의 수를 줄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야지 소통이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는 게 참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자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TQM이라든가 MBO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자면 요 TQM이나 MBO 그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 할까요? 두 가지 방식이 어떤 거냐면 구성원의 참여를 좋아하는 어떤 조직 관리 방식이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뒤에 다 나와요. TQ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T자의 의미가 뭐냐면 토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면 여기서 토탈의 의미는 뭐냐면 조직 관리에 있어서 모든 조직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QM이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막 암기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Q는 퀄리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퀄리티. 퀄리티라고 하면 우리가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번역을 할 때 정부가 어떤 국민한테 공공 서비스를 공급을 할 때 양만 충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느낌상 어때요? TQM은 품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는 게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찍을 때도 좀 기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 M자 들어갔죠? M이면 이거 매니지먼트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거 어디 학문에서 온 관리 기법이겠어요? 경영학. 그렇게 딱 찍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MB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표에 의한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관료제 조직은 부하 직원한테 뭔가 일을 시킬 때 일방적으로 시켰었어요. 상관이 이거 해 이러면 부하가 그거 하면 돼요. 근데 MBO 방식은 약간 다른 게 부하가 나름 능동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상관한테 보고하고 같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좋아하는 관리 기법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참고로 봤으면 된다. 아래 칸의 신축 모형을 볼게요. 우리 행정학이 되게 친절해요. 여기 또 지금 힌트를 주네. 신축. 여러분 신축적이다 이런 표현 들으면 딱딱하다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유연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좀 조직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신축 모형은 관료제 조직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딱딱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해. 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뭐라 한다? 불변성 및 연속성, 영속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같은 말로 이거예요. 경직성이에요. 왜 이렇게 환경은 자꾸 바뀌는데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을 못하니? 이런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 한번 해볼게요. 왜 관료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회사나 정부 조직 내부에는 규칙의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그냥 찍어보셔도 돼요. 어차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 것 같아요? 많죠, 여러분. 구성원을 규율하는 규칙의 수가 되게 많겠죠. 좋아요. 거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러면 관료제에는 규칙의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조직을 통제해야 되니까 이 규칙을 가지고. 근데 환경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자꾸 바뀌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규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 되죠. 근데 규칙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바꾸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규칙의 수가 적을 때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환경적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유연한 조직 구조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장난을 할 뿐인 거예요. 가상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제가 괄호 열고 여기다 옆에 콜론하고 뭐라고 써놨냐면 유기적인 구조화자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기다 체크해 두시면 돼요. 유기적인 구조. 그러면 이 유기적인 구조는 우리 한번 또 찍어볼게요. 유기적인 구조를 우리가 뭐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딱딱한 조직 구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기적인 구조는 규칙의 수가 조직 내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여러분.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규칙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야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칸에 탈규제 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탈규제. 그럼 이제 요령을 좀 알겠죠, 여러분. 그럼 얘는 뭐예요? 규제를 좀 하지 말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탈규제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그럼 기존의 900 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을 너무 많이 규율했다는 거예요. 규제했다는 거예요. 뭘 바탕으로? 규칙을 바탕으로. 그 얘기하는 거죠. 구성원을 가지고 규칙대로 행동하라고 이렇게 옥죄다 보니까 구성원의 창의성이 떨어지잖아.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 본다? 조직의 내부 규제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부 규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무원을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 탈규제 모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선호하는 구조개혁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부 규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이 피터스 모형이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피터스 모형 나왔을 때 문제 엄청 단순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접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피터스 모형 딱 하면은 기본적으로 피, 시신, 탈, 참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 신, 탈, 참 이 네 가지 모델은 모두 다 900 관리를 비판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한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름의 대안을 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 굵직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49페이지 밑에 신공공 서비스론 들어갈게요. 자, 지금 이 신공공 서비스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중요하냐? 이 서비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 서비스. 거기 서비스에다가 표시를 해두시고 사실 서비스 이러면은 뭔가 우리가 서비스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번역을 하면은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서비스는 봉사한다는 의미예요. 국민에게 봉사한다.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로는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봉사가 무슨 뜻인지를 당연히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봉사의 의미를 간략하게 적어볼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게 봉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론의 장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형성하는 거, 그거를 이제 공론의 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민주주의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견해를 잘 들어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이제 뭐 길 지나가다 보면은 공청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 신공공 서비스론과 관련성이 있다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야, 공론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공론회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시험에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봉사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보면요. 신공공 서비스론이 자주 나왔어요. 한 3번 정도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좀 좋죠. 그럼 이제 시민이 공론회장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토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그 결론을 정부가 집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신공공 서비스론이에요. 국민 견해가 엄청 중요하다.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틀잡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신공공 서비스론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는 않았겠죠. 나름의 등장 배경이 당연히 있겠죠. 그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자, 일단은 신공공 서비스론을 거기에다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괄호 열고 제가 습관처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어로 New Public Service였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NPS 이렇게 적어둡니다. NPS. 그럼 신공공 관리도 이제 앞으로 제가 영어로 자주 표현할 거거든요. New Public Management였었죠. 그러므로 NPM 이렇게 잡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NPS가 NPM에 대해서 뭘 비판했는지가 제가 이제 그림에 잘 그려두었죠, 여러분.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NPM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추구해야만 했어요. 근데 행정이라는 게 능률성이 최우선은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NPS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바 지나치게 능률성만 강조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중요해요. 국민은 고객이 아니래요. 국민은 고객이 아니다. 뭐다? 국민은 주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게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면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NPS에 따르면 수동적인 존재라고 봐요. 고객은 능동적이지가 않대요. NPS에 따르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제가 교재에도 담아는 두었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런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뭐 물건을 사고 사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기업이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공급을 해주면 어떻게만 해요?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딱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 관리에 있어서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게 되면은 호불호만 표현하게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뭐가 중요하냐면 직접 국가 관리 참여해서 자기 견해를 제시하는 게 능동적으로 공론회장에 참여해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멀리서 정부가 어떤 서비스 공급하면 야, 이 서비스 불편해. 만족도 낮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국가 관리에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고객은 수동적인 존재이므로 이거는 좋지가 않다. 국민은 주권자로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관리주의를 또 비판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주의는 왜 비판했냐? 역시 계속 나오는 게 이 집권화죠, 여러분. 시민의 참여를 그만큼 강조하니까 직권적인 구조를 선호하는 관료제를 좋아하는 관리주의를 당연히 선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권화되어 있는 거 싫어. 시민 참여를 져야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제가 이렇게 적어둘게요. 시민의 참여를
져야 한다. 집권적인 구조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제 힘든 거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MPS의 등장 배경은 아까 제가 이제 그렸었던 이 그림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을 글로 풀어서 설명한 게 등장 배경이에요. 굵직하게 보시면은 NPM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구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한 게 MPS다. 지금 그 얘기고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봉사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봉사. 그래서 정부 혹은 관료는 봉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이러죠. 그리고 제가 그 봉사가 어떤 뜻인지는 아까 제가 적어드렸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념에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은 데나르트 앤 데나르트라고 나왔죠. 그거 시험에서 한글로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글도 적어드릴게요. 데나르트 앤 데나르트란 뜻이거든요. 아니 뭐 학자 이름이 뭐 데나르트 앤 데나르트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데나르트 부부예요. 부부. 부부세요. 학자가 다 부부세요. 2000년도에 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데나르트가 만든 이론이구나. 이 정도면 됐겠죠. 지금 3번에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행정학이 워낙 이제 낯선 과목이니까 여러분들께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론적인 배경이라는 표현이 우리 NPM 공부할 때도 등장했었거든요. NPM의 이론적 배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NPM 이론적 배경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뭐였어요? 공공선택론, 또 주인대리인론, 또 뭐 없어요? 거래비용이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MPS의 이론적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다 참고 표시할게요. 이걸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포인트는 잡아드릴게요. 포인트가 뭐냐? 이 MPS의 이론적인 토대가 제가 써둔 것처럼 복합적 토대라고 적어놨죠, 여러분. 이것만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뭐 강력 좀 자극적으로 표현해야 기억이 잘 나니까 이 MPS 같은 경우에는 데나르트 부부가 기존에 있었던 여러 이론을 짬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괄호 열고 이런 표현 써놨죠. 공공선택론은 다만 제외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이론의 이론적 배경이었어요? 그렇죠. 신공공관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보아하니 옆에 이렇게 표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 간략하게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민주적인 시민의식 이론과 공동체와 시민사회 모델에서 하고 싶은 요점은 두 개 묶어가지고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밑에 칸에 보시면은 이제 조직적인 인본주의라고 되어 있죠. 그 조직적 인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우리 가집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러면은 어떤 이론 떠오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인간관계론. 인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활용하자. 이 NPM 같은 경우에는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일하는 구성원을 하나의 부품처럼 여겼거든요, 여러분. 능률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직적 인본주의,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 밑에 칸에 보시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되어 있죠. 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다양성을 강조한다.
국민들의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NPS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은 다양한 견해가 당연히 수렴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이론인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지금 그 정도 얘기한 거예요. 참고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뒤에서 또 따로 배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행정사 시험에서는 딴 거 없어요. 만약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양성 이걸 딱 떠올리세요. 다양성. 자, 여기 좀 포인트 좀 잡아드릴게요. 4번에 보시면은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큰 제목만 보셔도 나중에 이제 회독을 하실 땐 상관은 없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래요? 봉사라는 뜻인 거죠. 봉사. 제가 처음에 적어드렸었던 봉사의 의미를 여기 위에다 제가 적어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칸에 보시면 공익의 추구라고 되어 있죠. 공익. 당연한 거예요. 행정은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궁극적인 목적이 당연히 공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공익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요 칸에서 두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시험 선지에서 반복해서 나온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이 두 번째 점 같이 볼게요, 여러분. 공익은 NPS에서 말하는 공익은 국민들의 담론의 결과물이다. 이 표현이 있죠. 되게 중요해요. 체크 딱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정부는 공론회장을 만들면 시민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공론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방향성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관료는 이러한 공익을 드러내기 위해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이 표현 있죠? 요거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토론하고 담론을 할 수 있도록 잘 그 장을 형성을 해주고, 그렇죠. 누군가가 반직하지 않는지 그거를 살펴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거를 약간 어렵게 표현했을 뿐이다. 시민의식 강조는 당연히 이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이 정도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51페이지에서 밑에 좀 더 있군요. 볼게요. 전략적인 사고. 거기 전략적인 사고에다가 이렇게 제가 적어둘게요. 전략적인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전략적 사고라는 거는 시민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러는 거예요. 국가 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지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협력이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칸에 보시면 책임성의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도 자주 언급이 돼요. 다면적 책임성에다 체크해 두시고. 기존의 구공공 관리 체제에서는 선호하는 조직 구조 자체가 관료제잖아요. 그러면은 관료제 내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충성하기보다 누구한테 충성할 우려가 있어요? 위에 있는 상관한테 충성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다양한 책임성을 지니고 있대요. 국민한테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이런 뜻이에요. 상관한테도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법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키려고 노력을 다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직업의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다? 다면적 책임성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신 거예요. 밑에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요점이 이거죠. 국민은 고객이 아니다. 주권자다. 그 뜻이에요.
밑에 칸에 이제 인본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조직적 인본주의 있죠. 그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제가 학부에서 배웠을 때 교수님께서 이거 다 가르치고 나서 학생들한테 질문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거 배워보니까 어때? 딱 이러시더라고요. 학생들은 보통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배워보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무슨 도덕책 같네? 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말만 쭉 써놓은 느낌?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이론이 아직 제도적으로 구현될 만큼 체계화가 잡히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나르트 부부 자체가 워낙 석학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기존의 업적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논문을 실어준 것 뿐인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시험 문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MPS 이랬잖아요. New Public Service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S는 서비스였었죠. 여기서 S가 봉사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봉사의 의미가 뭔지 그 리딩을 통해서 캐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굵직한 골자는 그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특징이 있죠. 그게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표에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렸던 거. 그래서 제가 행정사 시험 문제 이제 10개년이죠. 쭉 한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고 풀어보면서 느낀 게 그 MPS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MPS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예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그 밑에 51페이지 표 한번 같이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 10번의 제목 자체를 먼저 들여다볼게요. 제목 자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행정 괄호 열고 900 관리. 그럼 이거 관리주의 얘기하는 거 맞죠, 여러분? 이거 관리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vs NPM 있죠. 그리고 NPS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국가관리 패러다임을 표로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표를 보실 때는 항상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요. 다 외우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의 역할 있죠. 요건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와요. 되게 중요하죠. 시험 선지에서 밥 먹듯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배웠었으니까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죠. 여기 노적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리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노적기다. 노적기 의미가 뭐였어요? 서비스 혼자 공급하는 거죠. 혼자 공급하는 거예요. 독점 공급이다. 직관적으로 쓸게요. 혼자 공급한다. 그러면 저기 NPM에서는 방향잡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방향잡기는 시장과 협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혼자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장과 협력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죠. 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으니까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저도 올해인가요? 그렇죠. 올해는 10회 행정사 시험장에 한번 직접 갔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가봤어요. 궁금해서. 행정학 시험이 어떻게 나올려나 한번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쳐봤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세 과목을 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실수를 좀 하실 때가 있냐면,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론이라고도 하니까 신공공관리론, 신공공 서비스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빠르게 읽다 보면은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리딩을 하실 때 신공공관리론, 신공공 서비스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책임에 대한 관점 체크해 두시고, 900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에 대한 책임이 주였다면, NPM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만족도
만족도가 중요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객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은 그쵸, 소비자로 국민을 바라보고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만족하면은 그게 공익을 달성한 거야,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고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고객주의예요, 이게. 근데 NP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체크했었죠. 다면적인 책임성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에도 있고 상관한테도 있고 국민한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NPS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 이론과 인식의 토대라는 칸이 있는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NPS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이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아요. 짬뽕이다. 잡아두시고 단 공공선택론은 제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용어에서 좀 헷갈릴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NPM은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공공선택론 계열 이론을 이렇게도 불러요. 공공선택론 계열의 이론이다. 이 정도. 밑에 칸에 공익에 대한 입장 중요하죠. 요거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구공공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가 나름의 결정을 하면 그 행정부는 그거를 충실히 능률적으로 집행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이 공익이었다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요거 두 개를 비교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서 낼 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내거든. 만약에 낸다면. NPM에서는 지금 공익을 텍스트상으로 표현할 때 사익의 총합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익의 총합. 저기서 이제 사익의 총합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기서 사익, 개인의 이익 이건 뭐냐면 한 명의 고객의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족도, 전 국민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면 클수록 공익을 달성했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옆에 NPS 같은 경우에는 토론 담론의 결과가 공익이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참고란을 한번 읽어만 보시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밑에 11번에 NPM과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비교한 표를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배웠고 그리고 NPM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은 거죠. 체크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표에서 인식론적인 기초 요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식론적인 기초. 그러면 NPM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자유주의에 기초한다는 거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완화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규제 완화. 옆에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인식론적인 기초가 공동체주의래요. 그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국가 관리를 모두 함께 하는 거야. 아까 그게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에 기반해야 협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의 가치라는 행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N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정부에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량을 부여하고 대신에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과를 여러분 성과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과정을 중시한다.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 과정은 시민의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의 참여다. 그래서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별 표시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맥락은 싹둑 자른 채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NPM하고 거버넌스에서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다. 이러면 올바른 선지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행정학을 한번 배워보는 거니까 좀 한 번은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죠. 여기서 방향 잡기와 여기서 방향 잡기가 의미가 약간은 다르거든요. 근데 텍스트 상으로는 시험에선 똑같이 표현은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NPM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이렇게 정부가 있고 얘는 관료제니까 정부가 혼자서 서비스 다 공급하다가 망했었잖아요. 그렇죠.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부수적인 업무는 이제 위탁을 하자는 거죠. 따라서 시장과의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거 맞죠, 여러분? 민간 위탁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위탁을 했었죠. 그러면 NPM에서 말하는 저 방향 잡기라는 것은 여기 시장과 커넥션이 있는 이 네트워크들 있죠. 이거를 정부가 중심적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어떤 거를 맡기고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 전체적인 방향을 얘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향 잡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방향 잡기는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은 정부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거버넌스 그림은 제 교재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기만 하시면 됐죠.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고 여기 시민사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들 간에도 서로 간에 협력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 행정학에서는. 그럼 여기에서도 협력적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에서도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때 정부는 이러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국정을 운영하는 하나의 수평적인 파트너로서 간주해요. 파트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방향을 잡는 건 중립적인 파트너로서 수평적인 관계로서 파트너십에서의 방향 잡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말장난을 좀 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맥락은 좀 생략을 하고 방향 잡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어려울까봐 제가 좀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관료의 역할을 이제 NPM에서 공공기업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왠지 기업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NPM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뜻이고 정부 너네는 세금 냈더니 왜 돈만 펑펑 엄한 데다 쓰냐. 돈도 좀 벌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립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중립적인 네트워크 조정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립적 조정자는 위에서 파트너십으로서 방향 잡기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조정할 때 중립적으로 조정을 한다. 그렇죠. 권력관계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작동 원리에서 보시면 또 체크해 두시고 NPM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죠. 기업의 운영 방식이니까. 근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요 정도 보셨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노파심에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다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요거를 그냥 아예 제끼시고 이거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얘랑 비교가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에는 별표를 해놨죠. 요거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로 공통점이 있다. 그거는 외우시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뭐 이게 칸마다 암기하시고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NPM의 느낌이 나는지만 이해하셨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야지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밑에 표로 또 내려가서 또 말장난하는 거 하나 체크해 볼게요. 어렵게 될 때 이런 거 분석의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NPM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 분석에 초점을 두고 거버넌스는 조직 간 분석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는 네, 하나는 간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에 서로 간에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조직들 간에 협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거버넌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NPM은 조직 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NPM은 기본적으로 국가 부도 상황에서 나타났었던 국가관리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서 돈을 펑펑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능률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직 내 능률성을 뭐 검토한다. 이런 맥락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간에 협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이해를 하실 때는. 행정사 시험에 맞게 참고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그 참고에서 1번 선지 너무 중요해요. 둘 다 모두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 표에서 체크를 했듯이. 그리고 4번 선지 보세요. NPM이든 거버넌스든 모두 국가 관리에 있어서 큰 정부는 아니다. 뭐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정부 혼자서 국가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양자 모두. 됐죠? 그리고 3번 선지는 어떤 맥락을 얘기하는 거라서 한번 리딩만 해보세요. 이걸 암기한다기보다도 리딩만 한번 해보시는데 그 3번 선지 요점은 이런 거예요. N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 잡기를 할 때 정부 중심으로 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서로 간에 협력한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제가 의미를 적어둔 겁니다. 그 정도. 벌써 1시간 갔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 12번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전체적인 한번 틀만 잡고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다가 체크하시는 건 어때요? 포스트.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요런 뜻이죠. 영어로, 영어 단어로. 그렇죠. 포스트. 그러면 이 포스트를 제가 이제 굳이 영어로 적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포스트란 뜻 자체가.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앞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모더니즘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죠, 여러분.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틀잡기에 보시면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림에 보시면은. 근데 지금 모더니즘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봐 치환을 해봤어요. 어떤 단어로. 뭐라고 했냐면 과학성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 표현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빼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뭐 보편적인 법칙,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어때요?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다 과학성과 친한 표현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세계관인 그런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을 딱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다 보면 다른 것들은 놓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가 인간의 다양한 사고를 억압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 추구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다양한 설명을 입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다양성, 개방성, 이런 표현들을 강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어차피 행정사 시험에서 중요한 것도 아니어서. 역사에서 보면은 중세사회라고 하잖아요. 중세사회다. 그럼 이제 아주 뭐 피상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면 이때는 세계관 자체가 신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이 바라보는 대로 이 세상을 인간도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종교에 관련된 어떤 책 자체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세에서 이제 뭐 근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근대에서는 뭐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이제 오면서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나름의 어떤 다양한 법칙, 현상을 설명하려는 법칙 등을 발견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와요. 그럼 비가 온다면 중세 사회에서는 똑같은 비가 오더라도 신이 내려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 근대 사회에서는 그거를 기상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는 어떤 세계관,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비판하면서 이게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입체적인 면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런 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 정도 스토리만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한다기보다도 제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밑에 등장 배경부터 들어갈게요. 잠깐 쉬겠습니다.